그 연구심의 IRB라는 연구심의회의에서 통계 심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통계심의평가표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연구 설계와 자료 분석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구 설계 부분에서는 연구 계획서 중에서 살펴보아야 할 내용들이 연구 목적과 통계적 가설이 일치하는가. 물론 이거를 통계적 가설 형태로 연구 계획서에 작성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것을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 대조군 설정이 적절한가. 물론 꼭 비교하는 대조군이 없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위 배정 방법이 적절한가. 물론 대조군이 없게 되면 무작위 배정 방법도 사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맹검에 대한 방법이 적절한가. 이것도 같은 이유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유효성 변수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중요한 변수들을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라고 하는데 대부분이라기보다는 어떤 연구자들의 경우는 한글로 1차 유효성 변수 그러면은 그게 어떤 변수 또는 팩터라고 인식을 하는데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시점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연구에서의 어떤 시점 그것을 이제 명시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변수명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 그리고 대상자 수 산출과 계산 과정이 명확한가. 그러니까 대상자 수 산출이라는 거는 연구 설계를 할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상자 수 산출은 뭐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가 맞게 정의가 되고 그다음에 분석 방법을 결정하고 나면 그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대상자 수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분석에 따른 통계적 방법의 설명이 적절한가. 물론 중간 분석을 하는 연구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중간 분석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 그 1.56를 조정하는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료 분석 부분에서는 자료 분석 대상군이 연구 목적에 적합한가. 그래서 이걸 ITT군과 PP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심의하는 과제에 있어서 이것을 자세히 명기하는 과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환자들이 탈락하게 되거나 아니면 시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케이스가 생기게 되면은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결측치와 이상치의 관리 계획이 적절한가.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게 혹시 결측치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연구 계획서에 결측치나 이상치에 대한 관리 계획까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알아두게 되면은 계획서에다가 미리 계획을 해두게 되면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결측치가 생길 경우에는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목적에 따른 통계적 분석 방법이 적절한가입니다. 근데 통계적 분석 방법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통계 분석에 대한 수업이나 세미나를 많이 듣기 때문에 분석 방법들은 기초적인 것은 많이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절히 갖다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중성이 있다면 이로 인해서 1.56 증가에 대한 조정 계획이 적절한가? 다중성이라는 것은 이 동일한 분석을 반복하게 되면 1.56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럴 때 1.56를 어떻게 보정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여러 개이다 보면 그거는 다중성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1.56를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번거롭다 보니까 1차 유효성 평가 변수를 하나로 하고 나머지를 2차 유효성 평가 변수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연구 목적과 통계적 가설이 일치하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목적과 통계적 가설이 일치하는가? 연구 가설이란 것은 연구자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연구 논문에서 또는 연구 계획서에서 이걸 가설의 형태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술형으로
이런 우리 연구의 목적은 이것이다라고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만 하고 지나가면 되기 때문에 통계적인 표현 방법인 규모가설은 뭐다, 대립가설은 뭐다라고 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어떤 연구자 같은 경우는 이게 교과서적인 그 교육을 받은 것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약효가 이제 A라는 약이 B라는 캔서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이걸 입증하고자 하는 연구를 한다고 하면 규모가설은 B가 A의 효과가 없다라고 정해야 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닌데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는 않죠. 근데 만약에 통계적인 가설의 형태로 쓴다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규모가설은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위약과 신약 간의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죠. 대부분이 이제 가설을 우리가 가설 형태로 쓰게 되면은 규모가설을 이제 표현하게 되니까 그리고 규모가설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분석에 의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규모가설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이 대조군 설정이 적절한가입니다. 대조군이라는 것은 시험리학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획된 연구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리학이 효과가 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뭐 기존에 사용하던 약이라든가 유약과 비교해서 시험리학이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걸 이제 보이게 되는데 목적은 시험 치료로 나타나는 환자 상태와 질병의 진행이 기타 요소들에 의해 나타나는 상태를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치료에 의해서 뭐 환자 예후가 좋아지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무작위 배정을 하게 되는데 시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 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꼭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약제뿐이 아니라 환자의 나이나 성별이나 다른 어떤 특성도 있을 수 있겠죠. 이 환자가 갖고 있는 나이가 들게 되면 많은 질병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비교하고자 하는 시험약을 사용하는 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과가 동일하게 분포가 되도록 무작위 배정이라는 걸 하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약제 효과만을 공평하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무작위 배정을 해서 군별의 차이를 최소화한다.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제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은 대조군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맨 위에 있는 위약 동시 대조군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반 표준 치료법과 새로운 치료법을 비교하는 것.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약과 새로운 약을 하는 군을 나눠서 새로운 치료가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걸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위약 동시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표준 치료법이거나 또는 뭐 위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중 눈가림으로 한다. 그러니까 시험의 대상자가 내가 어떤 치료를 받는지 모르게 하는 거죠. 이중으로 한다는 거는 치료를 하는 사람도 내가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게 이제 숨겨진 상태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치료 동시 대조군이라는 거는 시험 치료하는 군과 치료를 하지 않은 군을 나누게 되는데 이때는 눈가림이나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무치료라는 거는 치료를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치료 안 받는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눈가림은 적용되지 않고 이제 무작위로 배정을 합니다. 무치료하는 군과 치료하는 군을 임의로 배정한 다음에 한 군은 치료하지 않고 다른 한 군을 치료를 해서 치료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단 좋다라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용량 반응 동시 대조군이라는 거는 시험 대상자들을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고정된 용량별로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작위 배정을 해서 각 용량 단위로 그룹을 나누어서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고 활성 동시 대조군이라는 것은 이제 양성 대조군이라고 하는데 이 활성 동시 대조군도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 분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신약을 치료하는 군과 활성 대조 현재 잘 사용되고 있는 치료군을 무작위로 재배정해서 두 개의 치료 방법을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항암제 시험 같은 경우는 다른 용법, 또 다른 투여 경로라는 것은 이렇게 먹는 약도 있고 뭐 주사도 있고 방사성 치료도 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가림으로는 하기 어려운 대조군
시험 대소군 연구가 될 것이다.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군의 유형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